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는 반드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이니까. 동물들은 마음 공부하면서 살기가 어려워요. 천상에서는 마음 공부가 굳이 필요가 없다고 느끼겠죠. 지옥에서는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떠도는 영가들도 역시 마음 공부가 하기 어려워요. 사람만이 이렇게 식을 가지고 있는, 의식이 좀 더 발달되어 있는 사람만이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세계가 이게 이제 늘 맑고 깨끗하면, 맑고 향기로우면 그럼 마음 공부가 필요도 없겠지. 그냥 늘 깨끗하고 밝으니까. 그런데 우리 세계에는, 사람의 세계는 선과 악이 이렇게 있으면 악에 물들기가 더 쉬운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음식 조절하는 게 더 쉬워요? 마구 먹는 게 더 쉬워요? 맛있는 거 마구 먹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욕망을 욕망에 끌려다니는 게 더 쉬워요. 욕망에 빠져들기가. 청렴한 게 더 좋아요? 돈 많은 게 더 좋아요? 돈 많아서 뭐 하려고? 돈 많아서 욕망을 막 펼치기 위해서 돈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많을수록 업을 더 쌓기가 더 쉬워요. 악에 더 물들기가 더 쉬워지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악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할 때 행복해요? 악을 행할 때 행복해요? 당연히 선을 행할 때가 더 행복해요.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꼭 욕망을 가졌다고 해서 악이라는 건 아니고요. 욕망의 결과가 이제 악한 것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런 거고. 주로 남을 해치는 거, 이런 것들이 악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악한 것은 갈등이 생기고, 내면적 갈등, 외부와의 갈등들이 막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악한 것은. 그래서 결국은 고통으로 빠지게 되고, 선은 평온한, 고요함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악을 극복하고 선으로 나아가려면 마음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좋은 사람이 되려면 마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보다는 안 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은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제 보면 판결이 나왔잖아. 어제 보면 판결, 그게 징역 1년 갈 판결인가? 나는 그랬으면 100년도 더 갈게. 야, 참. 법카 10만 원 쓰고, 그것도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비서가 쓴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벌금 150만 원 이렇게 때리는 것도, 이게 악이 더 우세한 곳에 있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서민이 하고 싶은 대로 더 잘 살겠어요? 아니면 재물과 권력이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겠어요? 재물,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불평등하게 기울어진, 우리는 서민, 여기는 권력과 재물이 가득한 사람, 이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서 지 마음대로 다 하고, 우리가 이걸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법과 규율 등의 도덕,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죠. 왜냐하면 너무 불평등하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조금 줄인 게 이만큼이지. 본래는 이만큼인데. 본래 왕권 시대, 봉건 시대는 이랬어요. 왕, 귀족 다 해먹고. 그런데 민주사회에서는 법과 규율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조금 그래도 서민의 고난이 조금 더 올라갔어. 그렇지만 답답하죠. 여전히 이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센 시대예요. 이것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85% 이상이 이 시스템이 그냥 마음에 들어.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이 시스템에 있으면 그냥 돈 벌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걸 보고 카르텔, 우리 윤 거사님이 자주 이제 쓰시던 말인데 윤 거사님께서는 과학에도 무슨 카르텔이 있다. 사회복지에도 무슨 카르텔이 있다라고.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 줄이고 과학계 뭐 이런 학교 이런 예산 다 줄이고 뭐 그러는데 요 카르텔 그 카르텔 교육이나 사회복지나 뭐 과학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카르텔이 있으면 그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카르텔 나눠 먹기 조금 하는 걸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카르텔은 여기에 이렇게 재물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카르텔은 너무너무 막강하죠. 그들 중에 몇 명은 한 10%인 사람들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세상이 평등했으면 좋겠어. 우리 서로 같이 나눠 먹고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너무 서민들을 착취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 이거 부의 재분배를 해야 돼. 균형 있게 분배해야 돼. 서로가 다 같이 행복해야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는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분들이 이제 더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서민들도 그나마 이제 허리 펴고 살 수가 있고 이 10%가 안 되고 5%밖에 없다. 이러면 이제 서민들은 죽어나가는 거죠. 서민들 중에서도 이게 참 답답한 게 서민들 중에 좀 지식인이 여기서 지식인이라는 것은 이런 이치를 알아서 저항과 분노 저항할 줄 알고 분노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 인간의 존엄성 사람들은 모두 다 평등한 거 아니야? 이런 우리 기본적인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거 대한민국 국민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다 있다.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 라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다 평등하다. 이를 한 사람이 투표 하나씩 하는 거지. 라면서 평등하게 해놨잖아요. 그럼 평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여기에서 권력을 써서 서민들을 억누르면 저항할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장악하고 있는 게 언론과 교육 그리고 법 등등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서민들은 바빠요. 먹고 살기 바빠요. 이 뭔가 깊은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다 믿는 사람이 최소한 50%. 최소한 50%는 그대로 다 믿어요. 여기서 거짓말을 해도 믿고 진실을 얘기해도 믿고 여기 그래도 한 10에서 20%는 진실을 볼 줄 알아요. 그 중에 5%가 저항하고 분노를 하는 거죠. 좀 세게 저항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굉장히 이렇게 평등한 사회가 되는데 눈 감고 분노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말하고 시키는 대로 종노릇을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들 다 잘 알죠. 그래 참 그래. 우리가 분노할 줄 알고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분노와 저항은 꼭 이 세계의 정치뿐만이 아니에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윤회, 우리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한 분노. 내가 왜 이렇게 윤회하면서 어리석게 내가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왜 이렇게 가난 속에서? 왜 이렇게 헐떡임 속에서 살아가는가? 왜 이렇게 업장이 두터운 곳에서 살아가는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
분하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니. 내가 이렇게 어리석다니. 내가 정말 바보 같지 않아? 내가 몇 생을 살았는데, 지난 생, 열생, 백생, 천생, 만생을 살았는데, 10,000번 다시 태어나도 다시 또 어려서부터 다시 또 밥 먹는 거 배우고, 또 말하는 거 배우고, 이렇게 뭐 하는 거 다 그러면서도 아직 그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자비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좋았다 나빴다 변덕이 심하고, 어휴, 이거 너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될 것 같아. 나 자신에게 분노해야죠. 그리고 저항해야 돼. 이런 윤회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헐떡이지 않게 저항해야죠. 나는 절대 화내지 않겠어. 화내지 않으려고, 나 화를 참는다는 게 아니라 화내지 않으려면 세상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뭐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세상을 통찰해 눈이 있어야지. 세상을 통찰해야지 화를 극복할 수 있어요. 세상을 통찰하지 않으면 화가 자꾸 날 수밖에 없거든요. 욕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화가 안 내고. 나는 진짜 자비로움을 극도로 끌어올려야지. 이게 저항이죠. 내가 번뇌,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하죠. 여러분들 들으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막 계속 하잖아. 가만히 앉아서 10분이라도 명상하면 얼마나 번뇌가, 108번뇌가 끝이 없는지. 이거 여기에 분노해야 되고, 이 108번뇌가 나를 막 끌고 가지 않도록 내가 저항해야 돼. 이 어마무시한 권력이야. 108번뇌가. 이 용락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권력과 재물이에요. 이런 것에 저항해서 나를 끌고 가도 나 안 갈 거야. 나 윤회 속에 빠지지 않을 거야. 관세음보살 이렇게 쭉 관찰하고 해내는 게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나는 기필코 해낼 거야.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나마 이제 살아가면서 진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 거 뭐 하려고 해? 뭐 그냥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면 제일 편하지? 아니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분노하지 않고, 이 악에 분노하지 않고, 악에 저항하지 않으면 사회가 이렇게 점점 침체되고 동물 같은 사회가 돼요. 그나마 우리는 동물 같은 사회에서 약간 벗어나서 민주화가 좀 돼서 그나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등해지려고 했었는데 다시 조금 이상하게 꼬라박고 이러면서 좀 이상하게 돼가고 있잖아요. 이 저항하거나 분노하지 않으면 독재 국가가 돼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나라, 뭐 시리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런 세상에 정말 어렵고 힘든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저항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려면 분노에서 이 방법을 어떻게든 내가 벗어나야겠다라는 걸 해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참 불안해지는 게 참 많은데요. 이제 우리한테 제일 불안은 전쟁이죠. 경제적인 것도 불안해요, 지금. 뭐 엄청 불안해, 경제적인 것도. 근데 전쟁은 일어날까? 이게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또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면서 우리 그 나토에도 탈퇴할 거야. 이런 식이 돼버리면 중국만 때리는 게 아니고 유럽하고도 사이가 나빠지고 그러면 이제 세계가 블록화가 돼요. 블록. 우리가 중국이 지금 이제 대만을 침공하지 않는 이유는 대만 침공하면 본인들의 손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세계 경제가 촘촘히 다 연결돼 있거든요. 연결돼 있어서 내가 대만을 치면 그렇잖아. 중국도 이 식량이 100% 스스로 자급률이 100%가 되지 않아요. 자급률이 어떤 사람은 67%, 어떤 사람은 80% 정도밖에 자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 하거든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며칠만 하면 일주일만 하면 상관이 없지만 대만이라는 나라가요. 조그만한데 경상도만한데 이쪽으로는 아예 산이라서 이 굉장히 험한 데거든요. 이 상륙작전 하기가 어렵고 이쪽으로도 상륙작전 할 수 있는 게 한 12개 정도밖에 없어. 그런데 대만 사람들이 바본가? 대만 사람들이 여기 상륙할 수 있는 모든 데다가 최첨단 순항 미사일, 최첨단 무슨 미사일 그런 것들을 다 배치해 놓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이 중국이 얼마나 이거 쉽지가 여기 보면 요 대륙하고 대만하고 요 사이에 해협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양안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쪽 양쪽 이 언덕 안짝 비치 이쪽 사이를 두 개의 하여 요 편 두 개를 이게 안짜예요. 그래서 양안 관계라고 하는 두 개의 야니까. 근데 여기에 뜬금없이 아주 가까운 바로 여기 한 200m 가면 있는 여기에 대만 섬이 있다니까. 금문도라고. 금문도가 여기 있어요. 이거를 장개석 그 총통이 있을 때 여기를 뺏어야 되는데 중국이 뺏지 못했어. 엄청난 포화를 퍼부었어도 여기 가까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섬을 점령을 못했다니까. 지금도 여기 대만 땅이야. 그래 이 섬을 상륙작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대만은 대만 나름대로 철통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쏟아붓고 퍼붓는다 해도 쉽지는 않아요. 일주일 만에 해결한다 어려워요. 그러면 장기전으로 가면 식량이 자급이 되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란이 일어날 수가 있죠. 식량뿐만 아니라 에너지.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기름이 나는데 한 30% 정도를 자급하고 있어요. 나머지 70%를 해외에서 들어와야 돼.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얘들은 바다가 접한 게 이 동쪽밖에 없거든요. 전부 다 저쪽 내륙에 다 인도랑 접해 있지. 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랑 접해져 있잖아요. 내륙하고 접해져 있어가지고 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대한민국이지. 여기 일본이 있지. 그러니까 식량하고 에너지를 들여올 데가 없어. 여기 다 막히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게 버텨내기가 어렵죠. 그런 이유로 당장 침공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트럼프가 말입니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나토를 탈퇴하고 이렇게 되면 중국이 거기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자기도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기 팔을 만든다고. 반미 국가들이 있잖아요. 보면 중동에도 반미 국가 많죠. 남미에도 많죠. 저 아프리카에도 많아요. 미국이 너무 자기 미국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원수진대가 꽤 많다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을 트럼프가 저렇게 심하게 하면 러시아나 중국이 그렇지 않아도 뒤에서 사바사바해서 자기 편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의 나라들도 만들고 또 다른 데도 만들고 그러면 경제가 이제 블록화가 돼요. 블록화가 된다라는 거는 중국이 자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그러면 전쟁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편인가요? 우리는 지금 미국 편이잖아요. 한때는 그래도 어느 편인가 약간 제기도 했지만 그 몇 년 사이에 러시아하고도 결별하고 이제 북한하고는 원수지간이 완전히 돼버렸고 그래 지금 미국 쪽에밖에 붙을 수가 없는데 그러려면 그 이제
그래서 전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위험은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중국이 그런 전략을 막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식량 자급화를 위해서 에너지 자급화를 위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유관 같은 거를 미얀마 수용에 쫙 묶고 파키스탄으로 히말라야 밑에를 뚫어서 파키스탄으로 하려고 하고 또 러시아에 송유관 묻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또 이제 태양광 엄청 깔아놓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등등의 노력을 하고 한 7조 원을 들여서 공원을 만든 걸 갈아엎어가지고 거기를 다시 논밭으로 다시 만들고 있는 게 중국의 현실이에요. 철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래 뭐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너무 한쪽만을 편들다 보니까 우리가 갑자기 위험해지는 러시아랑 잘 지냈으면 북한이 파병도 안 했을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북한하고 우리랑 그렇게 나쁜 상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외교나 사생활이나 같아요. 사실은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이 내 옆에 덩치 큰 형님한테만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러면 형님 말고 세상은 형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동생들도 많이 있는데 형님한테만 달라붙어 있으면 요 중에 이 형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하고 모두가 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형님은 2명, 3명 있으면 이 형님 다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이 무난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만 밀어붙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이 마음을 조절한다라는 것이 하나에 몰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로 가장 몰빵되는 게 분노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욕심이 일어나면 성욕 같은 이런 것들 일어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먹는 거 봐봐요. 제가 떡을 나눠주잖아요. 떡은 맨날 나눠주는데도 행사 때 사람들이 떡 나중에 부족하면 난리 난다니까요. 왜 떡이 없냐는 식으로. 그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선물 나눠주잖아요. 선물을 이제 이렇게 행사할 때 선물 한 번씩 나눠주잖아요. 그 선물이 그 뭐라고 그 해봐야 10,000원도 안 되고 1,000원짜리 2,000원 3,000원 이건데 사람들이 몇 개씩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또 왜 또 못 받은 사람은 왜 없냐고 난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다 훌륭해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행사 때가 되면 이제 정신이 약간 나가 있으신 것 같아. 서로 나눠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뭐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욕심이 눈앞에 가려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한쪽에만 몰빵하면 안 되고 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을 잘하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 공부가 왜 필요한가? 마음 공부를 잘못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해지고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잘못했을 때 얼마나 위험해지고 그런 것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래 보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성공한가?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성공을 하더라고요.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나 어떨 것인가 맘만 졸이지 않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는 이런 거. 그러면 꼭 반드시 뭐 이렇게 돈 벌러 나가야 되냐? 그 말은 아니고요.
여기 미래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의 미래, 저는 그 중에 마음 공부도 중요하다. 꼭 돈을 벌어서 10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내가 늙어서도 어디 직장 꼭 70세까지 80세까지 직장에 꼭 다니면서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되면 마음 공부를 정말 진실하게 출가자만큼이나 출가한다는 마음으로 속세를 떠나서 진리를 향해서 수행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면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마음, 출가하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수행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제 그 불안이 사라져요. 내가 돈이 어느 정도 돼야 돼. 내가 가진 양이 좀 그래도 좋은 차, 좋은 집에 살아야 돼. 또 좋은 옷을 입어야 돼.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정도는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생각이 계속 있으면 그러면 이제 불안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이게 만약에 잘해서 이루어졌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한 것 같고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지도 못하고 부끄럽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봉사하고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굳이 명품 옷을 안 입어도 되고 좋은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 갖추어도 돼. 그래, 나는 그냥 내 건강만 지켜가면서 그래도 남을 위한 봉사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또 사회에 그런 기관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인도 같은 사회에서는 이제 그 기관이 없어도 본인이 그냥 나가가지고 집 나가서 거렁뱅이를 하며 살아도 사람들이 저분이 수행자다. 그렇게 하면서 인정을 해줘서 굳이 기관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나 뜻이 있어서 나 이제 출가하면서 공부만을 위해서, 마음 공부만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럼 사람들이 기부도 해 지나가면서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절이 잘해야 된다는 거. 사찰이 이렇게 시내에서도 산속에서도 우리 마음 공부할 사람, 봉사할 사람, 공부하면서 할 사람 다 모이세요. 돈 안 벌어도 돼요. 돈 안 벌고 열심히 부처님 잘 모시고 농사나 짓고 또 도량 관리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시다. 라는 이런 사찰들이 참 많이 있어야지. 그렇게 노후에서도 그렇게 될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본래 스님들은 그러려고 출가를 한 거잖아요. 근데 꼭 스님만이 아니더라도 제가자들도 그런 그 수행만을 위해 봉사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